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나스닥 거래량을 추월했어요. 시총이 앞으로 1조 달러에 달하면 그때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반감기 때 이 상승기가 끝나고 나면 또 과거 한 80%까지도 하락했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굳이 살 거면 그때 가서 사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죠. 어느 자산이든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보통 20-30% 정도는 조정을 받아요.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80% 90% 빠졌던 무시무시한 조정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조정이 올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큰 조정은 오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현물 쪽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태계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세력들이 선물 시장을 움직여서 현물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즉 이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래서 이걸 웩도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옛날 기관들이 이렇게 힘없이 세력에 당했던 것처럼 기관들은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정이 오더라도 한 20-30% 조정이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도 큰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글로벌 신용 경색 같은 게 들이닥칠 수 있어요. 이때는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장에서는 크게 빠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보다는 나중에 더 빨리 그런 악재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다시 우상향을 걷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최근에는 자산시장의 거래량이 주식시장 거래량보다 더 커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나스닥 거래량을 추월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산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천 숫자보다도 이제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자산시장이라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위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다 같이 봐야 자산시장을 좀 포괄적으로 통찰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대의 도도한 3대 흐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중앙 집권적인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큰 힘을 썼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인 미디어인 유튜브가 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게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화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날로그가 죄디지털화 되는데 이게 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지폐는 사실은 이건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화폐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교신을 했는데 이제는 온체인에는 정보의 교신뿐만 아니라 가치를 담아서 보낼 수도 있고 가치
이동을 기록해 둘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생겨서 앞으로의 시대는 여태까지 온라인으로 거래했던 게 온체인으로 거래되는 게 급속도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사고 받았는데 이제는 주식 시장이 그 코인 시장하고 결합하면서 RWA라는 상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코인 거래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거래들은 최온체인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이 융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온체인 거래가 대세가 될 겁니다. 이러한 3대의 흐름은 이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서 대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성장률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권 관련 기업 주식도 요새는 굉장히 상승률이 큰데 그 이유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같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채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도 붙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채굴 기업들이 막대한 전기를 쓰는데 이들은 이미 큰 전기 수요를 즉 전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AI 시대에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모자란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 채굴 기업들을 사고 있습니다. 즉 이미 전기를 확보하고 있는 채굴 기업들을 삼으로써 손쉽게 데이터 센터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 수익의 3.6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4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73%였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 수익률은 243%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이보다 훨씬 높아서 426%를 지원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20%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33만 개였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고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증권화가 성공한 이유는 과거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담을 수 없었을 적에 그들이 간접 투자로서 이러한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강세를 띈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비트코인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더 뛰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주식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이제는 이 주식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재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S&P 500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MSTR 같은 게 그 미국 주식 시장이 88위론가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이게 S&P 500에 편입이 되면 또 패시브 펀드 추정하는 펀드의 한 30% 정도는 이걸 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이 가격이 더 세게 갈 수뿐이 없는 게 이러한 수요들이 발생하니까 그게 주식 가격을 이제 더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MSTR이 21 플랜이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즉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210억 달러는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210억 달러는 채권 발행을 해서 자본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420억 달러에 되는 큰 돈을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추세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비전을 제시한 게 그래서 시총이 앞으로 1조 달러에 달하면 그때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은행의 본질은 예대마진 사업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는 보유만 해도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는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대출도 해줌으로써 이자 수익까지 겸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기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보유 가치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게임이 되고 이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은행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은 비트코인보다 해킹에 안전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사실은 해킹당하기 쉬워요. 반면에 이렇게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건 해킹을 당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할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큰 하락장이 오면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표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에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명단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이 아주 잘 팔리니까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베스 레버리지도 나왔고, 이베스 인버스도 나왔고, 영국 같은 데서는 3베스도 나왔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2배, 3배 이렇게 고스란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활용해서 뭐 11월물, 12월물을 이렇게 매치시키고 등등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도 들고 잘못하면은 유지비나 수수료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2배, 3배라는 수치에 현역이 돼서 들어가서 그거 그대로 수익률이 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투자 의향이 있으시면 실질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상품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게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검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따라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이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중소 코인들, 즉 테마별 코인들이 순환매를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도 바로 이러한 패시브 펀드로 구성할 수 있어요. 즉 도미넌스 비중대로 구성하신 겁니다. 내 투자금이 100이 있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인 것처럼 그중에 60%는 비트코인에 15%는 이더리움에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기타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제 신간 소개를 좀 하면, 제 신간은 한마디로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만들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은 사실은 화폐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이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화혁명에 이르게 되는 그 전개 과정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를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뤄지는 주요 챕터를 쫓아가다 보면 이런 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제가 쉽게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가슴에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주요 챕터를 보면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세계화폐를 염원했는지, 그리고 달러라는 신용화폐는 어떻게 탄생되고 이게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은 어떻게 가속화시켰는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은 뭐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통화혁명의 주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통화생에는 달러를 비롯한 이런 법정 통화와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CBDC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될 건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통화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 대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탁월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통화들은 국경 간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한데, 이 비트코인은 그쪽에서 자유스럽다는 것과, 또 앞으로는 메타버스 등 가상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그 중심 통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의 8장을 들여다보면 지금 허물어지는 달러 아성을 보며 통화혁명의 전개 과정을 썼는데, 하나가 미국이 자초한 탈달러화 현상과 다기화되고 있는 국제 통화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신냉전 시대를 맞춰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축과 제3세계와 또 미국이나 서구를 중심하는 사이에 그 통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릭스 같은 나라는 이제는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통화들로 무역 거래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를 들여다봐도 이미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무역액의 절반 이상, 자본거래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위안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달러보다는 이제 위안화가 훨씬 더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프트 기준으로 통화들의 비중을 보시면 안 돼요. 스위프트 기준에서는 위안화가 한 4%뿐이 안 되지만 세계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들은 위안화로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미국은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예산의 5분의 1 이상이 이제는 이자로 지급되는 돈이고, 세수의 25% 이상이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미국이 이제는 재정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이게 눈덩이 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뿐이 없어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정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앞으로 들어설 정권들도 그렇다고 미국의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만 봐도 이미 감세 정책을 쓰면서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화혁명의 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축 통화가 분권화되고 통화 종류가 다양화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서서 통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최종 승자는 어떤 통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홍익희 교수님 함께 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